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끝낼 때까지 좀 지수의 하락폭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안에서 이슈들 세 가지 종목 상황실로 다뤄보겠습니다. 에이블에스 유광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저희가 다뤄볼 상황실은 총 세 가지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손 잡을까요? LG 디스플레이 이야기인데 오늘 삼성전자와 협업 가능성이 살짝 거론됐어요. LG 쪽의 이야기보다는 삼성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언급이 된 건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TV를 만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제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제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만드는 TV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패널이 납품이 되는데 이 OLED 패널 같은 경우 양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공급사를 좀 찾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OLED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대형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하고 있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 업체인 BOE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전에는 이제 협업서를 좀 부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장 초반에 살짝 반응을 했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네. 대형주들이 부진하다 보니 LG 디스플레이 상승폭도 반납이 된 상황인데 사실 우리 디스플레이 시장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죠. 정말 그 저가 공세로 LCD 시장을 우리 많이 힘들게 했고 여기 네. 또 OLED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맹추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의 디스플레이 시장 안에서의 그 성장성, 모멘텀 강하다 봅니까? 아니면 좀 위험하다 보십니까? 일단 LCD 시장 자체만 보면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수익성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6월 중으로 좀 LCD 사업부를 좀 철수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LCD 사업을 좀 축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2010년 정도부터 중국이 이제 저가 공세 그리고 물량 공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LCD를 만드는 회사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그냥 중국에서 값싼 LCD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성에서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삼성에서 TV를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LCD 패널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 전에는 중국 업체랑 가격 협상을 할 때 너희가 조금 비싸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 협상력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OLED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LG 디스플레이 이전에 삼성과 손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반짝 움직였다가 사실 그 이후로는 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업황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강하게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모멘텀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쉽게 손이 안 나가는 네, 맞습니다.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방송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물론 지금 가격 자체는 하방을 다지고 있고 매력적인 가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이제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 3분기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기대를 해보자. 지금 먼저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재미를 못 볼 수 있으니까 3분기 이후에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멈추지 않는다. 바로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정말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를 보고선 이제 성장은 우리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성장주는 2차 전지보다는 로봇이라던가 우주산업이겠다라고 제가 요즘 또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유독 그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각 나라들이 국방력 강화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에 대한 매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방산에 대한 매출들이 뭐 LG 넥스원이나 LG 넥슨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방산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매출을 보게 되면은 방산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산업 매출이 이제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주 산업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조금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방산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방산주들은 국내랑 수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 그런 예산들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네. 항상 국방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딱 일정한 부분을 보장해줘서 이 산업이 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누리호 발사가 6월 15일에 예정되어 네. 있으니까 이 이벤트라는 정확한 그 날짜를 보고 그 전에 좀 매수를 해볼까 하면 너무 좀 늦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벤트성 상승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전반적인 그 우주 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사하는 업체가 있고, 위성을 운용하는 업체가 있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발사체를 조립하는 게 메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발사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벤트성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도래를 했는데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 국가에서 좀 우주 산업을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을 주도를 하게 되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업화가 되겠죠. 돈이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고서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40년에 우주 산업 시장이 한 1조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KPS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GPS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PS는 전 세계를 연결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내비게이션이죠. 네. 그런데 이제 KPS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부속도서나 그다음에 한국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국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4차 산업으로 갈수록 자율주행차 그렇죠. 혹은 뭐 UAM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는 상용화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치입니다. 네, 조금만 잘못 위치를 계산해도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이런 위성항법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35년까지 총 한 3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PS와 관련된 산업, 기업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밀고 이제는 그 안에서 기업들이 먼저 발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게 우주 쪽에서의 모멘텀인데요. 기대가 많이 반영된 한국항공우주,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혹은 이 종목 말고 또 대안주로 볼 만한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물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줄 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뉴 스페이스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여러 민간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뉴 스페이스를 이미 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트랙 I랑 인텔리안 테크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위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고요. 그리고 주요 개발하는 거는 이제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21년 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 위성 통신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55%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윈웹에 독점적으로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성장이 기대되는 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세트랙 I 이렇게 대안주로도 꼽아주셨습니다. 뉴스페리로 가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요. 한국항공우주 좋게 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정부가 함께한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우주 관련주들도요. 정부 정책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정부 정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원전 SMR인데 차세대 ISMR의 예타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ISMR은 무엇인지, 이 예비 타당성에 통과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그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그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이제 기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의 모든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크기를 축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31일 날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2028년까지 총 3,90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산은 또 SMR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기업이잖아요. 이번에 SMR을 중심으로 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두산이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SMR 쪽도 그렇고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업이다.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가 트렌드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SMR 본 제품을 제작하는 걸 지금 목표로 연구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국의 뉴스케일과 SMR 주기기 제작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뉴스케일이 이제 개발과 설계를 하게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를 납품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2020년에 유일하게 이제 SMR 설계 인증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SMR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시너지 효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선거죠. 어제 선거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 쪽의 표심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주가 좀 오늘 장 초반에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종목들은 움직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이 원전 건설 관련주를 들고 갈까요? 아니면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단기 이벤트 소멸이라 보고 좀 기다렸다 갈까요?
저는 이제 단기 이벤트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탈탄소 그리고 전쟁의 이슈 등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에 대한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한 주 평을 드린다고 하면은 한 타임 좀 쉬고 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이제 타임 쉬고 가자.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은 일단 매수가는 18,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 23,000원, 매수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마침 전 상황실이 똑같이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주 쪽이었고 네네. 이번에는 원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혹시 정부 정책 수혜주로 가장 탑픽을 골라보자면 어느 섹터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정말 5대5 비등비등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원전 쪽을 이야기하신 분은 제이채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에너지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시고요. 그와 달리 무명님은 SMR 쉽지 않죠. 핵 폐기물도 기존 원전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느 쪽을 조금 더 정부 정책의 최탑픽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워낙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항공 우주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두 산업 모두 다 하루아침에 뭔가 그렇죠. 바뀌는 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누리호 발사도 있고요. 그리고 달 탐사선 또 발사 이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벤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두 산업 모두 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정부 정책의 수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점점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요된다라는 측면에서 장기로 볼 섹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